네, 경찰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 지문과 DNA 확인 결과 유병헌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남는 여러 의문점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종원 사회부 기자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번 사건 네. 결국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검찰이 그렇게 찾으려 했던 유병헌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도 아직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 네. 의문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키워드입니다. 네. DNA 검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과연 DNA 검사를 왜 이제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문입니다. 지문은요, 어젯밤 늦게 경찰이 주민 채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맞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문 채취해서 맞는 데까지 시간 반나절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왜 지문 채취는 이제서 이루어졌는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 40여일이 지난 뒤에 유병헌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헌물 수사 계속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유병헌 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돌아가서 5월 25일 또 그 행적까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견된 날짜 6월 12일 이날은요. 금수원에 검찰, 경찰이 대대적으로 진입을 한 다음 날입니다. 이날도 압수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날 발견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 안성에 가 있을 때 왜 유병헌은 이 순천에서 송치제 네. 별장과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돈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억. 발견됐을 때는 뭐 20억은 아니더라도 일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도피 자금은 단 한 푼도 발견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원파에서 만드는 것으로 잘 알려진 스쿠알렌이 시신과 함께 발견됐는데도 이 검경의 수사력이 압축된 전남 순천의 경찰들은 이 시신이 유병헌인지 몰랐답니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주 중에도 유병헌 고가의 명품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가 이태리제 겨울 파카에 이 와시바라는 명품 운동화까지 그렇죠. 신고 있었다는데 유병헌의 행태에 대해 좀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꿈 같은 사랑이라는 유병헌 씨의 책이 있는데요. 이 문구가 가방에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유병헌이 몰랐다. 아니, 노숙자가 꿈 같은 사랑 문구를 써 있는 가방을 왜 들고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하는 부분. 그래서 자, 과연 유병헌은 타살된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살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을 짚어봐야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병헌 도피에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제 도피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유병헌 왜 홀로 쓸쓸하게 죽었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고요. 또 뒤늦게 밝혀진 유병헌의 죽음. 혹시 검경 갈등 때문인지 아닌지는 또 역시 짚어봐야겠습니다. 수사 협조는 없었던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병헌 혼자 남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병헌이 죽는 순간에 과연 혼자 있었는지. 유병헌은 황제 도피를 했습니다. 황제 도피를 했던 사람이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만일 혼자 있지 않았다면 유병헌이 숨졌다는 사실은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죠. 과연 네. 유병헌은 죽을 때 혼자 있었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엉덩이뼈, 골반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DNA를 심지어 교체를 하는. 그랬을 때는 이 엉덩이뼈에 네, 골수를 이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추론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짚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취재기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종원 기자. 예. DNA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앞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감식 결과 지금 곧 이제 확실한 걸로 이제 나오는 시점이 이제 곧 나오겠죠? 일단은 시신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서울 국가서 서울연구소로 이제 옮겨져서 이제 정밀 감식과 함께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언제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이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인데 네.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당초 이 DNA 분석 이 기간이 왜 40일이나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일단 경찰 얘기는
그 발견 당시에 이 사체의 부패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이 표피 세포를 이 채취해서 하는 DNA 검사가 네. 불가능했다 때문에 이 엉덩이뼈 쪽에서 이 DNA를 채취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40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사체가 발견된 매실밭이 매실 수확이 한창인 6월이었고 또 주민들의 왕래도 많은 곳이었다는데 이렇게 뒤늦게 발견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이게 과연 거기에서 애초에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자살이든 살해든 뭐 해서 시신만 옮겨진 것인지도 사실은 그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실밭인데 송치제하고 2,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심정적인 거리는 그 주역에 사는 분들로서 굉장히 다른 곳이에요. 전혀. 여기는 마을 한복판이고 네. 그 송치제는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발견된 거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좀 거기서 시체가 늦게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만약에 타살이라면 누군가가 일부러 보라고 거기에 옮겨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위치인 그렇죠. 거죠. 뻔히 알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70대 노인이십니다. 저 박모 씨가 자기 밭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한 번도 안 갔겠습니까? 저기 자주 다니던 데고 매일같이 매실밭 관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6월 12일에서야 발견을 했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부패가 된 시신을 숨진 지 얼마 안 된 시신이었다면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근데 부패가 돼서 그것도 한 적어도 20일 정도가 지난 시신을 누군가 옮겨놓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전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시신 자체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기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여전히 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저 덧붙이면 유병헌 씨의 조력자 가운데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 저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욱 이사장. 예. 네. 이재욱 이사장도 의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의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인데 간단하게 지문을 왜 그동안 채취하지 않았는에 대한 경찰의 해명이 있었죠. 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은 이 지문 역시도 애초에 확보를 못했던 게 부패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신을 냉동고에서 이제 계속 보관을 하다가 어제 국가수에서 이 DNA 결과가 일치한다는 소식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건조된 상태의 지문을 채취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성공을 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보니 유병헌 씨 지문과 일치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건데 경찰 내용은요. 근데 역시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역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문과 관련해서도요. 예. 네. 그 대표적인 게 그거죠. 주위에서 소주병 2병과 막걸리병이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네. 소지품뿐만 아니라 소주병 같은 경우는 정말 지문 채취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한 번 더 저렇게 의심스러운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채취해볼 생각 자체를 안 했다? 그것도 좀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손에는 지문이 그 직접적으로 뜨기가 어려운 어렵다면 상황이라도 시신 소지품이 주변에 있잖아요. 발견된 것들이 있으니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예.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40일입니다. 유병헌 씨의 시신은 지난 6월 12일 날 발견이 됐는데 유병헌으로 확인되는기까지 40여일이 걸렸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는데 순천은 검경 수사력이 압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12일이면은 이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에 1박 2일 동안 이제 연인원 10,000명이 동원이 돼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네. 또 12일이면은 그 다음 날은 또 친엄마가 자수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12일에 이 발견이 됐는데 40일 동안 이 유병헌 씨인 걸 지금 몰랐다라는 거죠, 경찰에서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병헌 씨일 가능성을 경찰에서 알고 있었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 보안을 통제를 하면서 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경찰 해명한 내용을 보면 유병헌 씨라는 거를 당초에 이제 몰랐다라는 설명인 거거든요. 네. 이 일반적인 변사체 이 조사 과정에서도 주변에서 유류품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신원을 추적하고 하는 게 이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네. 애초에 초동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걸 지금 경찰이 자인한 셈이 된 거죠. 조금 묘한 게 6월 12일 하루 전이 이제 친형 유병일 씨가 금수원 인근 야산 진입로에서 마치 붙잡혀주듯이 잡혔어요. 잡혔고 다음 날에 6월 13일에 신엄마가 자수를 했고 예, 그 앞뒤로 네. 주변 사람들이 검거가 됩니다. 유병헌 시신이 발견된 뭔가를 앞뒤로. 감지를 했던 걸까요? 예, 자 그래서 그 날짜 두 개를 지금 우리들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월 25일 이날은
유병원 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경찰이 네. 그 송치재를 급습을 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유병원 씨가 살아 있었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짜 지금 보여주시죠. 5월 25일이 아닌 6월 10일 이날은 발견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도 적어도 18일에서 20일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시신이 부패가 됐을까? 바로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법의학자가 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서울대 법의학 교수를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법의학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날짜의 간극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에는 충분히 시신이 어디선가 사망 장소가 다르다든가 뭐 타살됐다거나 다른 곳에서 사망했는데 옮겨놨다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그럼 12일 날이었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누군가가 보란 듯이 그렇게 마을 한복판에 시신을 옮겨놨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여기서 저희들 김세호 기자가요. 네. 김세호 기자가 준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18일 동안 그 25일과 6월 10일 그 18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저희 취재 기자가 해봤습니다. 네, 김세호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검찰은 순천 송치제 휴게소 인근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칠 당시 별장에 있던 신모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영어로 실랑이를 벌이며 추격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 양회정 씨는 유 씨가 탔던 차량을 몰고 전주까지 간 뒤 차를 버리고 금수원 인근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유 씨 또한 고립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의 급습에 일행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 씨 또한 조력자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외톨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9일 금수원 관계자 차량이 해남으로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 씨가 순천을 빠져나와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나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검경이 즉각 해남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유병원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이 유 씨를 순천에 남겨둔 채 도주로를 터주기 위해 교란 작전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추정이 맞다면 최소한 이때까지는 유 씨가 순천에 살아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9일 이후 단 며칠 만에 유 씨가 왜 변사체로 발견됐는지 의문은 끊임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 날에 어떻게 시신이 부패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6월 25일 이전에 숨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법의학 전문가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윤성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찰이 지금 지문과 DNA 감정을 했습니다. 유병원의 사체가 맞다고 밝혔는데, 자, DNA 검사 이게 틀릴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았다면, 전제 조건이 맞았다면은 DNA 검사는 거의 완벽한 검사입니다. 예, 네.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99%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보다 좀 더 나갑니다. 99.9999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발견 시점에 관한 거죠. 네, 유병원의 이 변사체가 발견된 게 6월 12일입니다. 경찰이 유병원이 전남 순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송치제 인근의 식당 별장 급습한 게 5월 25일이니까 만약 그날 5월 25일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고작 20일인데 그동안 이렇게 80%가 뭐 100골이 될 정도로 부패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80% 부패가 진행이 됐다는 표현을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요. 그냥 네. 제가 느끼기에는 꽤 상당히 많이 부패됐다. 그렇지만 100골은 아니다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5월 말, 6월 초 우리나라 기온이나 또 야생동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는 걸 고려한다면 아주 보통의 시체가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전에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한 달쯤 된
시신이 네. 완전히 백골이 된 그런 경우도 경험을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야생동물이 개입하면은 부패 상태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까? 야생동물은 부패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시체 훼손을 많이 아. 관여하고요. 예. 또 야생동물이 이렇게 피부를 훼손하면 네네. 거기에 이제 균이나 파리 등등이 또 개입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아. 그러면 부패가 더 빨리 진행되죠. 네. 그러니까 멀쩡한 시신도, 여기서 멀쩡하다는 거는 손상이 안 돼 있는 시신도 야생 동물이 와서, 참 이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방송 중에 그냥 네. 뭐 다른 훼손이라고 하죠. 뭐 뜯어먹는다 이런 표현까지는 네, 네. 좀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더 부패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속도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파리나 이런 게 이제 쉬 쓸고 구더기가 자라고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하. 자,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이 고온 다습하고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때쯤. 이런 게 네. 부패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 고온 다습은 균이 자라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아. 예, 물론 동물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시체 그 훼손이나 부패를 촉진시켰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골화가 진행이 된 상태, 백골화라는 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는 저희들은 그냥 뼈가 보인다, 뼈만 보인다 이런 상태인데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백골화라는 표현, 아까 뭐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백골화라는 표현을. 백골이 됐다 그러면 뼈만 남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예. 네. 백골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일부는 뼈가 보이고 또 일부는 살이 덮여 있고 뭐 이런 상태를 백골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이제 신원 확인입니다. 변사체로 됐어요. 그게 뭐 백골화가 됐든 뭐 뼈만 남았든 뭐 어느 상태인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변사체도 신원 확인을 하는데 보통 변사체 신원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DNA 검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물론 뭐 신분증이 있거나 이러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또 그리고 그 변사자의 키를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생존했을 때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예.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이 없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으면 신원 확인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다면 이제는 DNA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DNA 검사를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시료를 가지고 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이틀이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죠. 아, 이틀이면. 그런데 예. 이제 시료는 이제 이제 검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만일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은 예. 중요한 사건을 먼저 하겠지만 예. 그런 특별한 꼬리표가 붙지 않았으면 아마 일상적인 순서대로 검사를 시행했을 테고요. 예. 또 하나는 시료가 뼈라면 네네. 전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예. 아.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일반인들이 이제 그 DNA 검사를 할 때는 골반뼈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까? 신원 확인이 잘 안 됐을 경우엔? 아닙니다. 워낙은 뭐 살아있는 사람 할 때는 입속 점막 세포를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서 하고요. 예. 네. 뭐 시신인 경우에 혈액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든지 무슨 연부 조직이라고 그러는 거요. 예. 그런 걸 갖고서 검사를 하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많이 부패가 되면 예. 훼손이 덜 되는 뼈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아. 이제 나중에 미이라가 되고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특수하게 뼈나 뭐 이런 데를 써야 됩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골반뼈라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골반뼈를 중심으로 DNA 검사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연부 조직을 먼저 채취하고요. 그러니까 부패가 덜 된 그런 조직이 있으면 그걸 먼저 채취하고 예.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뼈도 또 채취할 수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 사고사냐, 지금 이후 원인을 뭐 밝혀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살해가 돼서 이곳으로 옮겨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모두 넣고 수사를 하겠죠. 예. 수사를 뭘 이렇게 예단을 해서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고요. 옮겨왔을 가능성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사망했을 경우,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수사를 할 걸로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DNA 검사가 급을 요하고 급을 요하지 않은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꼬리표, 지금 이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꼬리표, 이건 급을 요한다는 판단만 있었다면 이틀이면 가능했다. 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40일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얘기는 곽대경 교수와 또 계속 더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동안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예, 교수와 좋습니다. 함께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배 교수님, 아까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그 20억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게 스쿠알렌 부분인데요. 자, 이게 경찰이 초동 수사가 미진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다고 왔어요. 근데 거기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유병원 찾겠다고 거기 수색 매일같이 했고 네. 군경 다 압수수색이 아니라 이제 정밀 수색을 다 했던 곳인데 안 보이던 시신이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툭 튀어나왔다. 그럼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는 스쿠알렌, 세모 스쿠알렌입니다. 세모 스쿠알렌. 세모란 얘기 들으면 누구나 유병원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 뭐 명품 운동화 여러 가지가 다 있었고 책은 뭐 잘 모를 수 있다고 해도 스쿠알렌이 발견됐는데도 유병원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죠. 이건 뭐 일단 변사체가 발견되면 자타사를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타살의 의존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류품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증거를 먼저 체득을 하고 거기서부터 종합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미진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순천경찰서장의 얘기고 근데 그게 그냥 미진했다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이만큼 중차대한 사건에서 한두 가지만 검토해봐서도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를 그걸 못했다는 것이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양지열 변호사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변사체 발견되면요 우리 기자들도 알지 않습니까? 검사가 지휘를 해요. 검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죠. 시체가 발견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꼭 현장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일단 현장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신 자체는 이제 안치소로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검사가 가서 현장을 안치소에 가서 시신을 확인을 합니다. 검사 지휘를 받죠. 지휘를 받죠.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혹시 범죄 피해자가 아닌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의심할 점이 없는가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해서 그 지휘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검경의 수사 지휘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면 검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 만약에 검찰이 지시를 했는데도 경찰에서 뭔가를 안 했다면 감췄다면 또 그건 또 나름의 갈등이 되는 거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밝혀져야 될 부분이 거기서도 남아있는 거죠. 검찰 조직은요 대검찰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지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검찰청 밑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는 변사체 분명히 보고 받았을 겁니다.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변사체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 스쿠알렌도 있었고요. 뭐도 있었고요. 다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다 보고를 안 했다? 보고를 했는데도 인천지검은 우리는 어제서야 알았다. 그래놓고 바로 어제 유병원 잡겠다고 시간 더 달라고 6개월 달라 영장 청구했다? 이 부분 검찰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이 관행이라고 하면 좀 국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변사체가 발견되고 만약에 그 어떤 검사님이 좀 다른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위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 이른바 수사 보고라는 게 이런 보고를 할 때 검사한테 보고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첨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무용무자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검사님이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간과라기보다는 좀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안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아니 근데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관행적이라고까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죄송하네요. 생각하기에는 예. 무슨 뭐 시신이 저 어디 무슨 뭐 서울이나 뭐 광주 무슨 뭐 어디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유병원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지점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서 세모스쿠알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견이 됐다. 초등학생도 의심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에 좀 해명이 있었죠? 일단 경찰에서는 초동 수사가 이제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사과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6월 10일이면은 5월 25일, 그러니까는 검찰이 순천 송치제 별장에 들이닥친 날짜는 25일이고 검찰이 주변인들 조사 과정에서 그때 확인했던 유병헌 씨가 도망간 날짜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5월 24일 날 별장을 나와서 그 주변에 대한 집중 수색 기간이 대대적으로 이제 펼쳐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예. 일단은 그 장소가 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던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원 8,0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예. 네. 8,000명의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서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변사체를 발견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특별수사팀 모두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양재열 변호사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검경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수사공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건 초기부터 끊임없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네. 현실적으로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에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검찰 측의 해명은 그게 그 수사 기밀이 유출돼서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검거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신이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게 제대로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찾지도 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더구나 이제 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이제 재발부 받고 나서 대검 차장이 직접 이 국민들 앞에 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네, 네.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유병헌 씨의 꼬리는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다. 유병헌 씨 검거는 시간의 문제다. 그럼 그동안 이 꼬리를 계속해서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40일 동안 어떤 몸통의 꼬리였는지는 검찰에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어떤 근거로 해서 유병헌 씨 검거가 시간의 문제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검찰이 그냥 그 언론을 상대로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뭔가 정보는 틀림없이 뒤쫓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보의 원천은 어디였는지 혹시 발견된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과의 관련성이 있다라면 네. 혹은 이 사건이 지금 경찰이 일단 1차 발표한 것처럼 타살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검찰이 한나절 반까지 따라잡았다, 예. 90%까지 따라잡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볼 부분이요. 네. 어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에서 영장 재청구하면서 수사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검찰은 뭐라고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저희들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검찰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요, 수사관 무려 100여 명, 네. 100여 명이나 동원이 최대입니다. 검사만 거의. 15명, 예. 수사관 포함해서 110명이었습니다. 110명. 게다가 경찰은 2,500명. 총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잡았거든요. 못 네. 잡았다고 생각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바로 어제 상황 대검찰청 발표 내용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관 100여 명, 경찰관 2,500여 명의 인원을 상시적으로 동원하고도 이제까지 유병헌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병헌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 상황에 검찰은 유병헌의 유병헌이 뭐 DNA가 맞는 사람이 있다. 이건 그 차차고요. 그런 의심이 드는 변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조차 주목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몰랐던 거죠, 사실. 네. 네, 그렇다고 봐야 예. 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이건 사건인데 세월호 예. 사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참 고생한 건 아는데 예. 또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보여줬던 난맥상이 그대로 여전히 여기 검찰에서도 수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다. 단적으로. 처음에 세월호 침몰 이후 해경의 초기 대처 미흡 이거 지금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까지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최대
그 어떤 관심을 갖는 유병원을 잡겠다는 경찰의 수사, 초동 수사, 현장 수사, 미흡했고 거기에 대한 판단하는 검찰 수사마저도 참 이렇게 해서 정말 세월호의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네. 질문드리죠. 바로 조력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네. 조력자. 저희 뉴스 정석, 특히 이 뉴스 특보 시간에 조력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력자라는 사람만 무려 13명인가요? 몇 명이 저희들 알고는 1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이재옥 씨,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재단 이사장, 그리고 네. 김엄마라 불리는 김명숙 등 또 뭐 추모 씨, 한모 씨, 예, 변모 뭐 씨 여러 명이 있었는데 등등. 도피를 돕는 사람들이 신도 38명이었고요. 그렇죠. 이 체포된 도피 조력자가 38명이었고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면 김명숙 씨는 현재 공개 수배된 상태고,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2의 김엄마가 붙잡혔었고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일명이 원조 김엄마로 불렸던 김명숙 씨, 그다음에 운전기사 양혜정 씨, 그다음에 이 현재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신엄마의 딸 박수경 씨, 이렇게 3명이 공개 수배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의심점은 조력자가 유병원이 숨졌을 때는 대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많은 조력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느냐? 그리고 유병원이 숨지는 사실을 몰랐느냐? 혼자 산길을 다니다가 사망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조력자가 끝까지 조력자였느냐? 조력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순간은 없었느냐? 왜냐? 지금 돈도 없어졌대요. 돈도. 근데 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이거는 좀 추론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찰이 파악하고 있었던, 아니 공격수가 파악하고 있었던 조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사실은 검경에서도 사실은 명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예, 조력자의 역할이나 역할 위상도. 자체가 그냥 어떤 단순한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뭐 도우는 사람으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제 오판하게 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정확한 판단이 미흡했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 다시 되는 거죠. 말해서 조력자가 40일이 지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진짜 조력자냐? 검찰의 구속까지 돼서 수사를 받을 진짜 조력자냐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인 거죠. 또 어떤 분석을 하시겠습니까? 조력자가 정말로 있었다고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죠. 아까 조심스럽게 제시하신 것처럼 조력자가 어느 순간에 피해자로 돌변을 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 전 회장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틀림없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경제적 이해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머지 차명으로 비밀로 관리해둔 것을 모두 다 내가 가질 수가 있고,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억이라고 하는 정도 있었어요, 네. 없어요 모르지만 그 정도의 도피 자금도 바로 가져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조력자와 유 전 회장이 도피 과정에서 서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네. 다시 만났어야 되는데 유 전 회장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길을 잃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쓸쓸하게 저렇게 혼자 사고사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양지열 변호사님께 끝으로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병원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월호 책임을 누가 지는 건지, 공소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유 전 회장에 대해서 공소권은 없어지고요. 네. 문제가 앞으로 그 부분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난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지금 구속되지 않은, 잡히지 않은 뭐 대균 씨를 비롯해서 프랑스에 있는 삼나 씨나 혁기 씨 같은 경우, 혹은 또 이미 구속된 계열사 사장들도 이제는 모든 책임을 유 전 회장이 밀겠죠. 네. 그걸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어렵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시간 없습니다만 30초만 드릴게요. 자, 유병원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찾으려던 유대균, 유섬나, 또 유혁기. 유혁기, 이 사람들 정말 저게 아니라면 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저희 기자들끼리도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해외에 도망가 있는 이 섬나 씨야 뭐 지금 인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혁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입국은 어렵겠죠. 근데 대신에 국내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남 유대균 씨는 며칠 안으로 이 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의 어떤 그런 검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종원 기자, 네. 기자.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오늘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